이번 풍문의 주제는 스타들의 정치 발언입니다. 본인 입으로 외압을 받았다는 말을 이제 털어놨는데 바로 씨가 불법 사찰을 당했다. 불법 사찰이라고 한다면 몰래 뒷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타겟을 잡아서 같이 가는 사람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머리, 소변 이걸 아무 공지 없이 그냥 가져가고 SNS에 사례 협박을. 실제로 어떤 걸 했을 때 그 출연진이 잘리고 뭐 프로그램이 망하고 이상민 씨 동공이 굉장히 흔들리는데요. 지진 나고 있는데요. 이거 전체 우리 출연자들 다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의미 없이 떠도는 풍문은 없다.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화끈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초근접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드라쇼. 반갑습니다. 사실 이맘때쯤이면 각종 시상식과 송년회에 잔뜩 들떠 있을 시간인데 요즘 연말 분위기를 좀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예전 같으면 사실 거리에 막 캐롤도 흐르고 좀 네. 축제 분위기일 텐데 캐롤 대신 주말마다 광화문에 촛불로 가득 차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사실 최근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연예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정치와 스타 사이입니다. 네. 요즘 주말이면 광화문 많이들 가시는데 혹시 네. 여기 계신 분들 좀 가신 분 있으세요? 가고 저는 어떻게 다들 가지를 가지를 못해서 스케줄도 있고 해서 이제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점등 소등 그거 했을 때 했었고, 한번 참여하고. 네 참여했었고 촛불로 우리끼리 뭐 의식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스케줄 때문에 사실은 딱 한 번 갔어요. 한 번 갔는데 직접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솔직히 뭐 이분들의 목소리가 참 빨리 전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부터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한 목소리로 한 곳을 향해서 걷고 외치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딴 거 아니고 전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저 보시고 이제 제 정치를 하니까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동안. 그런데 제가 이제 딱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준석 씨 꼭 가서 탄핵 투표 꼭 하십시오. 아이고야 슬프다. 아이고야. 근데 참 저를 알아보시고도 보통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꼭 알아보시는 분마다 저를 붙들고 무슨 얘기든지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정도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제가 떨어진 걸 모르셨다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못 가긴 하는데 요즘은 좋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생방송으로 지인들이 많이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마치 내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외치는 함성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왠지 모를 소름이 쫙 돌아서 여기까지 딱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시위가 뭐 이 촛불 집회 내용이 좀 달랐던 느낌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언론이 보도할 때 그러니까 시위에 우리가 보면 단면이라고 하는 것들, 인상적인 장면들만 보도하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지난번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민중총궐기 같은 경우 본다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그 시위가 기억에 남는 거는 뭐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역으로 시위대가 흥분해가지고 경찰을 뭐 예를 들어 뭐 사다리를 찢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았다면은 이번엔 우리가 참 기억이 많이 나는 게 그냥 위에서 바라보던 이런 큰 화면이 기억이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양상이 다른 그런 문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발췌해서 왜곡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떤 쪽으로도 왜곡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의 시위였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현장뿐만 아니라 SNS에도 글을 좀 많이 남기면서 다 같이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뭐 아까 전에 소등 행사도 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김동완 씨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이 집회 현장을 계속 생중계하는 식으로 네. 자신의 의견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윤종신 씨, 뭐 차인표 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여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네. SNS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공감도 얻고 응원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 촛불 집회를 하면은 요즘은 좀 콘서트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이승환 씨를 비롯해서 한영애 씨 또 그 양희은 씨까지 그 양희은 씨가 그 노래 아침 이슬 부르는데 저는요 솔직히 제가 중학생일 때 한참 들었던 노래라 그때 감정도 좀 생각나고 좀 많이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또 세월호 7시간 이 부분을 이제 항의하는 의미에서 전등극 행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고소영 씨를 비롯해서 아역스타죠. 뭐 서신의 양이라든가 김지영 양이 이제 참여를 해서
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뭐 김희정 양 같은 경우는 SNS에 이제 그런 관련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보수단체에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해가지고 굉장히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걸 좀 순수하게 받아들여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 좀 어떤 이념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 정치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한 이번 풍문의 주제는 스타들의 정치 발언입니다. 빠밤. 잘 맞았어. 네. 이런 날 오랜만에 빠밤을 해보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분만큼 이슈가 된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가수 이승환 씨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발라드 가수 이승환 씨. 그런데 그런 이승환 씨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이승환 씨가 그때 집회에서도 한번 말했었는데 자신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부끄럽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좀 일각에선 추측이 있었어요. 바로 차은택 씨와의 인연 때문에 이승환 씨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었는데요. 차은택 씨가 이승환 씨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차은택 씨가 뮤직비디오 감독을 했을 때 이승환 씨의 곡을 많이 뮤직비디오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과거의 인연 때문에 뭐 이승환 씨가 이렇게 빼준 것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다고 하네요. 그 차은택 씨가 이제 본격적인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성장하는 데는 이제 이승환 씨의 도움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승환 씨의 노래 당부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이 차은택 씨는 이제 영상음악 대상을 그 수상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애원이라는 뮤직비디오의 장면도 역시 차은택 씨가 뮤직비디오 감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열차 속에서 이제 귀신 모습이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텐데 이승환 씨가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차은택 씨와 연락이 끊어진 지는 5, 6년 됐다. 근데 처음에 뉴스에 나온 모습을 봤대요. 그때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볼까? 라고 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많아지자 이제 남아있는 연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차은택 씨와의 인연으로 한때 의혹에 휩싸였던 이승환 씨. 사실 이승환 씨는 이번 촛불 집회에서 큰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직접 무대에 오르기도 했지만 또 그 전에, 그러니까 11월 11일에 길가에 버려지다라는 곡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곡은 이효리 씨, 전인권 씨도 함께 했어요. 무료로 음원이 배포됐고 이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화제가 됐는데요. 이어서 18일에는 이 길가에 버려지다 파트 2를 또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대중음악인 100명이 함께했죠. 아니 근데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던데 이 음원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실 쉽지 그게 않은 일입니다. 대단한 뭐 것 같아요. 이효리 씨도 저 대단하다고 보고요. 대단하죠. 사실 처음 이제 그 이승환 씨가 이규호 씨랑 가수를 참여시키려고 여러 군데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다들 난색을 표해서 그렇지. 사실 참여시키는 좀 어려웠고 대부분 가수 본인보다도 소속사 차원에서 커트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촛불 집회 콘서트에 서로 오겠다고 연락이 되게 많이 온대요. 맞아요. 네. 네. 그만큼 그렇다면 이승환 씨는 이 노래를 공개한 후에 광화문에서 콘서트를 하게 된 거죠? 네, 그 11월 12일 날이 이제 주최 측 추산으로 이제 참가 인원이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이제 100만 명을 돌파를 했던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이승환 씨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첫 콘서트를 시작하면서 쭉 이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수 이승환 씨가 표창원 의원에게 동생 잘 듣고 있나 뭐 이렇게 맞아.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서 그러니까요. 뭔가 뒤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승환 씨가 워낙 그 동안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표창원 의원이 한 살 더 어리다고 합니다. 그게 더 놀랍네요. 네. 형이네요, 승환이 형. 이승환 씨의 동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승환 씨가 65년 12월생으로 표창원 의원보다 한 살이 많은 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번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또한 이승환 씨보다 2살이나 어리다고 합니다. 와. 65년생이고 그 표창원 의원이 한 살 더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표창원 의원이 뭐 SNS에 워낙 활동을 좀 많이 하니까 그래서 글을 올리면 이승환 씨가 마음에 드는 글이 보였을 때 이거죠 아우님 최고 뭐 이렇게 이제 응원글을 또 남기면서 맞아요. 이 글도 이제 화제가 또 되기도 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승환 씨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발벗고 나선 게 이번만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이승환 씨는 뭐 평소에도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늘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가수 중에
한 명인데요. 또 가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적으로 어떤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좀 많았고 세월호 참사 때는 가만히 있으라 이런 노래,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는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이런 추모곡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근데 그 두 노래 다 이제 좀 사회적 배경이 좀 예민한 사건들을 다룬 내용이잖아요. 네. 좀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뭐 어쨌든 한쪽에서 찬사를 하면 한쪽에서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승환 씨 스스로 사회적인 책임감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 음악의 삶을 녹여야 한다. 자신이 이제 음악 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음악인으로서는 본인의 신념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가수 중 한 명입니다. 사실 이승환 씨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제 어린 왕자. 그래서 뭔가 아이 같고 순수하고 여릴 것 같지만 그분이 이제 노래하는 모습이나 무대에서 즐기는 거 보면은 굉장히 남자답고 활력 있고. 활력 있고 그렇거든요. 네, 뭐 사실 처음에 이런 발언이나 활동을 하셨을 때는 좀 되게 의외인데? 라고 왜냐면 되게 감성적인 발라드를 많이 하셨으니까 맞아요. 처음엔 되게 의외였는데 전일 동안 이거 하시는 틈을 또 치고 들어오나? 치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심심해. 그런 사이를 못 치고 또. 그런 발언이 이제 발언이나 행동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냥 이승환 씨의 행동에 더욱 주목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는 계속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승환 씨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인터뷰에서 그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대요. 그때 정부에 대한 어떤 분노라는 것을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겠다,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고 그 첫 행보가 바로 광우병 콘서트였다고 하네요. 사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때문에 엄청난 소동이 많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당시에 뭐 연예인들이 많이 좀 그 당시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쩌면 좀 시발점이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죠. 많은 연예인들에게. 그 이 광우병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국사 이 교과서 이제 국정화 반대 콘서트, 그다음에 또 MBC 파업 콘서트에 참석을 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이제 문화연대와 간간히 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외 규장각 이제 반환 콘서트, 그다음에 또 용산 참사 콘서트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수식어를 어린 왕자에서 이제 참여 왕자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승환 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리는 불쌍한 국민이다라면서 이제 글을 올리고 단식을 또 함께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승환 씨도 사흘 동안 단식을 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뭐 에어컨을 기부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월호 유족들을 좀 돕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또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영화에 억대를 투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주제가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 26년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게 뭐 이걸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고 그냥 소신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뭐 그 영화 OST에는 뭐 이승환 씨, 김종서 씨, 윤도현 씨, 호란 씨이 다 참여를 했어요. 물론 기부를 한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승환 씨의 행보에 대해서 박수 보내고 응원하는 사람도 또 많았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비난도 많이 퍼부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나요? 사실 이승환 씨는 자신의 활동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좀 큰 일을 겪을 뻔했다고 해요. 어떤 거? 어떤 거예요? 바로 사례협박을 하는 건데요. 그 국정교과서 반대 콘서트를 앞두고 한 네티즌이 이승환 씨의 그 SNS에 협박성 게시글을 남겼었다고 해요. 또 자동차에 큰 흠집을 내는 테러를 당했다고 이승환 씨가 또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동차까지 다가왔다면 다음은 집일 수도 있을 텐데 진짜 무서웠겠어요. 굉장히 일반인들이었다면 굉장히 무서울 법한데 이승환 씨 대응은 역시 이승환답다라고 할 정도로 좀 독특하고 대범했던 것 같아요. 살해협박 메시지와 그 차에 그려진 X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고요. 심지어 CCTV로 확인 중이니 자수하라 라면서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협박을 받을 정도였다면 이승환 씨의 활동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신중해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제가 만약에 그런 콘서트에 가서 노래를 불렀으면 살해 협박까지는 받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승환 씨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고 맞아. 생각하니까 그것 자체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저는 뭐 비단 이런 시국이나 어떤 특정한 콘서트뿐만 아니라 정치는 정치가만 하는 거지 연예인이 왜 발언을 해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 민주주의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이번 촛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언하고 또 국민들도 이미 거리로 나선 것처럼 좀 더 이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승환 씨의 이런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에 대해 가지고 정치 시사회 발언은 사실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건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특히 대중에 대한 소구력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유롭게 내가 싶은 말 할 거야라고 하다가 잠깐 선을 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제 주변에 이번에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 아는 사람들 있으면은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고 하나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는 그 생각에 반대인데요. 만약에 이준석 씨가 뭐 정치인이라는 네. 것으로 규정이 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노래 부를 때도 노래 잘 못하니까 이준석 씨는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우리가 그 경계선을 잘 살펴보면 되는 게 누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누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자유로운 게 예를 들어 난 당신을 싫어해 정도는 누구나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 싫어한다 정도 공개로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만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고 생각한다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데 그 지점이 사실 크게 구분 가는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조금 그 선을 잘못 넘어갔다 보면은 오히려 물론 그 연예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과도하게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책 잡히면은 그때부터는 좀 곤란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 정치인들은 절반의 국민에게 그냥 등을 지더라도 내 세력을 상대로 이제 자기를 어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중의 인기를 사실 바탕으로 살아가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절반 정도를 등을 돌리게 될지라도 발언하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용기 있는 거라고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꼭 어떤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을 좀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뭐 정치와 관련됐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사회와 관련될 수도 있고 경제와 관련될 수도 있는데 굳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큰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정치라는 것만 딱지가 붙으면 무조건 뭐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막 나뉘고 이렇게 좀 심하게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연예인들도 당연히 사람이고 또 이 사회 구성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명예훼손이라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만 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반대하거나 찬성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딱 한 가지 그냥 짚어보고 싶은 게 저도 이제 그 연예인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그냥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관점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저는 그냥 할 수 있다라 보는데 제가 최근에 이거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은 이번 정권 초에 굉장히 정권 모 인사와 친분을 강조하면서 여기저기 행사에 얼굴을 드러내던 모 인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당장 광화문에 판이 이제 시위하고 또 촛불 집회가 있다 보니까 바로 거기 가가지고 그 관계를 다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인사가 지금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전 순수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이 서면 계속 가는 분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이 모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적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의 선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든 뭐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이고 나 여기 아는 형님 있고 여기 아는 형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차은택 감독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연예인들의 어떤 행보나 이런 그 소신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그들의 어떤 활동을 하게 놔두면 되는데 그런 걸 또 어떤 뭐 유리하게 아니면 또 불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예인들도 자기 소신을 쉽게 확 얘기하기 전에 생각하게 되고 이준석 씨한테 선을 물어보게 되고 이 말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연예인도 있다라는 것처럼 이제는 뭐 쉽게 뭘 발표하더라도 그 훗날에 1년 후, 2년 후, 5년 후 뭐 이런 미래가 조금 혹시나 걱정이 되는 연예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승환 씨의 앞으로의 행보가 또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게이트 사건으로 많은 가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길가에 버려지다라는 노래에 전인권 씨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노래에서 이효리 씨와 전인권 씨가 참여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4차 촛불 집회였죠. 그 당시에 애국가를 비롯해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글쎄요, 뭐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모든 분들과 함께 합창을 하는 그 영상을 보셨을 텐데 사실 전인권 씨의 노래에는 유독 시대를 반영하는 그 인생의 메시지를 담은 곡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발표한 노래 너와 나라는 곡은요. 세월호 참사 3개월 후에 바다를 보면서 느껴진 그 감정을 노래로 담았다고 해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냥 슬프게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믿음을 갖자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인권 씨가
그 집회 무대 올라왔을 때 저도 그때 장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네. 어디서 좀 들었냐면 노래를 부를 때 중간에 그 추임새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그때 한 60만 명. 하은정 기자님 죄송하지만은 술자리에서 막걸리 트르는 소리고요. 근데 이렇게 아주 술이 하은정 안 깼네. 선배처럼 그때 모든 그 한 60만 70만이 모였는데 그때 모든 분들이 중간에 추임새로 이거 좀 모든 그래서 이 곡으로 이 추임새로도 하나가 되는구나 했죠. 그냥 공연 보러 온 게 아니라 어쨌든 뜻이 맞는 그렇죠. 것, 같은 시민으로서의 그 결합체였기 때문에 더 감동, 그 부르는 사람으로서의 감동이 되게 컸을 것 같긴 하네요. 뭐 전인권 씨는 또 뭐 가수로서는 워낙 저도 뭐 노래 참 좋아하는데 또 연예인 이미지로서는 또 호불호가 엇갈리는 사람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인권 씨가 과거 노래를 보면 어떤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노래들이 많은데 85년에 발표했던 행진이라던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또 2년 뒤에 87년에 발표했던 사랑은 후회, 지난 2004년에 발표했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들 중에 좋은 노래가 많은 만큼 금지곡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노래가 금지가 됐었나요? 뭐 금지된 노래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행진이란 곡이 이 들국화 1집 앨범이죠. 근데 그 시대가 좀 80년대 군사 정권 시대다 보니까 자유와 민주화를 갈망하던 젊은 층한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참 웃긴 건 이 노래가 금지가 된 이유가 아주 재밌어요. 왜요? 창법 미숙. 이라는 거예요. 가수의 창법이 미숙하다고요? 네.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거지. 그건 뭐야? 이거 때문인가? 명문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뭐 이제 마음에 안 든다. 되게 기분 진짜 웃긴다. 나빴겠다. 그렇죠. 다른 다른 명문을 것도 만들지 아니고 차라리. 그쵸. 차라리 가수한테 근데 무슨 저항 정신이 숨어 있는 뭐 이런 게 들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나한테 안 웃김. 엄마도 아니에요? 다른 금지곡 중에 하나가 또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라는 맞아. 곡이 있는데 그건 또 왜요? 이 곡이 금지가 된 이유가 가사에 보면 기나긴 하루가 지나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루가 왜 기냐며. 뭐야? 너무 미소.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엄청 길잖아요. 또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곡 네. 정말 명곡이잖아요. 네. 이 곡의 가사 중에서는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 또한 너에게 얘기하지라는 부분인데 세상을 왜 모르냐고. 또 부정확한 전달, 창법 미숙 이런 이유로 금지곡이 됐다고 해요. 어이가 없네. 근데 아무튼 전인권 씨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또 걸어온 길이 뭐 대마초라든가 필로폰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오버랩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저런 게 다 버무려져서 그런 창법 미숙이라는 게 괴팍한 어떤 핑계를 대서 별의별 이유가 다 있네요. 그럼요. 사실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이 뭐 사유에 대해서 뭐 가창 부정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붙이다 안 되니까 돌아와요 부산항해나 아침 이슬 같은 이제 국민 애창곡도 이제 그 이 금지곡이 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유 없음. 이유가 이유 없다는 없이 얘기죠? 금지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싫다. 그냥 싫다. 야, 그게 그런 제일 기분 시절도 나쁘다 있었죠. 또. 그냥 싫다. 이유를 그거잖아. 붙이다 이제 사유 없음까지 나온 건데 근데 이렇게 이제 사유 없음 혹은 뭐 어떤 이유로든 이제 금지곡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부르지 않느냐 오히려 어떤 곡들은 금지곡 되면서 더 사람들에게 많이 맞아요. 불리는 경우도 좀 있고요. 오히려 시위 현장에서는 뭐 아침 이슬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 금지곡들 보면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186곡, 186곡이 금지가 해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방송 금지도 풀리면서 방송에서도 이 노래들을 우리가 듣게 된 겁니다. 네,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얼마나 전인권 씨가 그동안 답답하고 응어리가 졌을지 이제서야 전인권 씨의 세상이 된 것 마냥 정말 꾸준히 그분의 이런 목소리는 계속 높이고 있었던 거네요, 지금. 그래서 그 전인권 씨가 하려고? 중간중간에 네. 속이 뻥 뚫린 나머지 이제 진짜 너무 재밌다. 개그우먼. 개그우먼이에요. 짱이야.
사실 전인권 씨는 노사모 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팬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 뭐 신념 이런 걸 그대로 표출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봉하마을도 이 팬클럽과 함께 방문을 했었다고도 전해지네요. 노사모는 왜 가입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한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좀 젊은 에너지가 느껴진다라고 본인이 좋아하는 이유를 밝혔어요. 그래서 실제로 왜 50 관련 청문회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명패를 집어 그렇죠. 던지는 맞아, 그 전두환 모습이 대통령. 좀 오히려 더 전 순수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영화의 엔딩곡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소재로 다룬 건데 뭐 관객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이 곡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이 바로 전인권 씨의 조카입니다. 전인관 씨라고요. 막 그런 인연이 닿아서 이 작품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인권 씨가 광화문에서 노래를 부르셨을 때 아무래도 전인권 씨가 이미지가 좀 세잖아요. 네. 어떤 발언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었는데 그 멘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폭력은 안 돼요. 박사모가 때리면 그냥 맞으세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면 저 한쪽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울역 쪽에서? 네, 서울역 쪽에서는 그 반대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충돌이 있을까 해서 네. 이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보통 싸움이 나면 맞는 쪽이 이문입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맞는 사람이 다 발 뻗고 잔다고 그러죠. 그렇죠. 요즘은 아마 지금 만약에 얘기하는 거다. 박사모가 뭐 때렸는데 그냥 맞고만 있으면은 반대쪽에서 우리가 할 게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갈 거니까 그냥 때리면 맞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행동과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전에도 연예인들의 정치적 발언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로 대부분 저도 그렇고 SNS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홍석천 씨가 대표적이고요. 저는 뭐 음식에 대해서 소소하게 제- 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 결혼식도 비공개라는데 혼자서 생방하셨죠 그때? 네. 배터리가 다 돼서 네. 방송을 멈췄네요. 생방에 저도 나옵니다. 네. 그, 그래서 이번에는 논란까지 이어온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부분은 정치적 행보로 논란에 선 그들입니다. 빠밤. 자, 요즘 정치하는 연예인들을 폴리테이너라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정치인과 연예인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애초에 출신이 연예인인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뭐 사전에 나오는 그런 딱 찍힌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어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을 또 폴리테이너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실제로 정치에 참여한 연예인들, 예를 들어 이순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불암 씨, 뭐 이런 분들, 아니면 김을동 의원 같은 분들을 폴리테이너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폴리테이너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분을 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데요? 누군지 알 것 같아. 저도 알 것 같아요. 김재동 씨죠. 아. 네, 이번 촛불 광화문 집회에서도 역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동 씨를 보려면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TV 뉴스라든지 혹은 뭐 집회 현장에서 더 많이 목격이 좀 된다 이런 얘기 좀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광화문 현장에 거의 뭐 빠짐없이 등장을 했고 또 광화문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뭐 촛불 집회에 함께 응원을 좀 해준다든지 혹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을 만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죠. 저도 영상으로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어록이 또 탄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재동 씨가 하는 말마다 다 이번에 뭐 어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그 중에서 하나는 정치는 삼류지만 국민은 인류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네, 그런 환호가 나왔죠. 그렇죠. 사실 우리 김재동 씨가 예전에는 뭐 무한도전이나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쟁반 노래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연예 활동은 거의 안 보이고 그런데 이게 혹시 정치적인 활동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정치 연예인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본격적으로 조금 다른 행보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MBC 100분 토론이에요. 그때 생방 하루 전에 이제 대본을 딱 받아보니까 그 주제가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였다고 해요. 그거를 보고 김재동 씨가 피식하고 웃었다고 하는데 할 말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당시 유시민 작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뭐 함께했고 다른 여러분들도 있었는데 김재동 씨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뭐 정치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는 지겹다라면서 신랄하게 솔직하게
토론에 임하기도 했었죠. 근데 뭐 100분 토론 만드는 PD님이나 뭐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 입장에서 이제 좀 뾰족하게 말을 해줄 만한 인지도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테고 그런 욕구 차원에서는 김제동 씨만한 인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결국은 그때부터 정치 연예인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이후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보여줄 만한 행동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죠?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바로 그 첫 번째가 2009년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사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 네. 아니 그때 당시 분위기가 좀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기였고 불안한 시기였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뭐 피력한다든지 이런 거에 조심스럽기도 정말 했고 힘들죠. 조금만 피력을 하면 정말 많은 파장이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김제동 씨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추모식에 그 노제가 있었죠. 그 곳에서 직접 나서서 사회를 보겠다라고 나서면서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었죠. 그 정도의 분위기로 봐서는 김제동 씨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괜찮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왜냐하면 김제동 씨가 첫 노제 이후로 본인 입으로 어떤 외압을 받았다는 말을 이제 털어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이후에 이제 일주일을 추모 콘서트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국정원 직원이 직접 김제동 씨 집 동네로 찾아와서 대통령 추모 콘서트에 참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투로 이제 압박을 좀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으로만 본다면 김제동 씨 말이긴 하지만 분명히 어떤 외압이 있었다. 아니 근데 김제동 씨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국정원 직원이 대단한 것이 원래 국정원 직원이 가서 헬로 I'm from 국정원 이렇게 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법상. 그런데 아주 김제동 씨가 위협적이라 생각했는지 좀 무리수를 뒀네요 국정원 직원이. 2008년 이후로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김제동 씨. 그 이후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김제동 씨가 거의 빠지질 않고 있죠. 뭐 사실 김제동 씨의 행동, 말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때로는 이런 말과 행동들이 좀 논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반값 등록금 햄버거 시위 논란입니다. 반값 등록금 시위는 아는데 햄버거 시위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제 지난 2011년이었죠. 그 반값 등록금 시위를 하는 분들을 이제 김대동 씨가 좀 응원하는 차원에서 500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기부를 하면서 시위 참가자들과 그때 의경들, 정경들에게 같이 햄버거를 준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시위 중이라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의경들은 근무 중이라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의경들이 좀 모욕감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뭐 사실 그냥 김제동 씨가 뭐 그런 의도야 있었겠냐마는 그 현장에 있었던 전 의경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명령을 받아서 앞에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조롱조가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김제동 씨가 여기 대해 가지고 나중에 입장 표명을 좀 했죠. 그거는. 저도 이건 이제 김제동 씨가 좀 실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같은 돈으로 같은 햄버거를 사서 전의경들 예를 들면 뭐 시위 끝나고 먹으라고 뒤로 가서 그럴 수도 그만큼 이제 있어요. 싸줬다면 그건 충분히 우리가 칭찬할 만한 일일 텐데 뻔히 앞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먹어라 이렇게 주는 그거는 굉장히 그리고 이제 과거에 당하는 80년대 이제 거예요. 학생 시위할 때 단식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학생들이 단식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학생처 직원들이 앞에서 이제 음식물 먹으면서 설렁탕 먹으면서 약 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세월호 가족들 앞에서 그래, 했던 행동하고 똑같네요. 치킨 사실 시위 했었잖아요. 혹시 맞아. 투쟁했던 사실 김제동 씨 입장에서는 뭐 일부러 그러진 그렇지는 않고 또 않았겠죠. 선의의 마음으로 했을 텐데 이게 또 입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제동 씨는 어떻게 반응을? 네, 본인의 SNS에 입장을 밝혔어요. 네. 나는 그냥 나누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이었다. 근데 상처를 받은 또 그 마음을 또 내가 이해하지 잘 못했다. 좀 순수하게 받아달라라면서 어쨌든 원인 제공 책임은 나한테도 있으니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자신의 의력을 또 피력했습니다. 어쨌든 그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뭐 이 건에 대해서는 해프닝으로 잘 마무리가 됐지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진 사건도 있습니다. 다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투표 인증샷 논란인데요. 요즘에
선거 이렇게 투표 날 되면 많은 분들 일반 분들까지도 직접 투표를 했다라고 인증샷을 많이 올리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과감하게 올린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또 김제동 씨인데 지난 2012년 4.11 총선 때도 자신 SNS에 투표율 70% 넘을 것으로 보고 미리 공개합니다. 온몸으로 투표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면서 누리꾼들에게 몸 좋다라는 평가도 받고 열심히 우리도 온몸으로 투표하자라는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반응이 좋았는데 어떻게 법적인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김제동 씨 올렸으니까 반응은 엄청 좋았는데 지난 2011년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김제동 씨가 뭐 재치 있는 글과 또 뭐 선거를 독려하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걸 본 한 시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사실 되게 약간 어떤 조항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특정 후보 지지라는 게 참 모호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후보로 누가 나왔는데 인증샷 찍을 때, 투표 동료 찍을 때 그냥 투표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공교롭게 내가 손을 가르친 것에 뭐 숫자 2가 있다든지 이거 안 숫자 3이 되잖아요. 있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 찍었는데 이렇게 하고 찍었으면 이준석을 찍어라가 되는 것이고 뭔가 가리키는 방향이라든지 아니 위치한 장소에 대해서도 가끔 사람들이 걸긴 해요. 이렇게 보면은. 고발자가 문제 삼은 건 뭐냐면 김제동 씨가 당시에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 얘기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단순히 공익적 차원에서 투표를 열심히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푸스러운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조항이긴 한 게 여기 보면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선거일의 투표 인증샷에 대한 신문 10답이라는 거를 참조해 보면은 투표 참여를 권유나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는 것인지 의도가 인식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아니면 정당이나 단체는 불가하다라는데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과도한 지적이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 저도 선거 당일에 제가 투표 독려를 해요. 그러면 제가 남 찍으라고 투표 독려하는 거겠어요? 그래요? 저는 이준석 찍어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조항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해석을 받아봐도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법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김제동 씨 본인도 뭐 속상하다든지 기분 나쁘다든지 억울하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어이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논란이 혹시 있었나요? 네, 그 김제동 씨는 이제 그 갈수록 이제 그 발언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는데 올해 이제 그 사드 배치 철회 촛불 집회 연설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하면 동북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나는 경북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치계에서 이런 그 김제동 씨의 발언이 선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당에서는 그 정당을 비꼬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드 문제라는 거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해서 결국에는 안보와 국방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내용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성주에 가서 소위 말하는 반대쪽 입장을 사실상 주도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간의 논쟁으로 비화가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 여당에서는 이 연예인이 노골적인 선동을 한다면서 비난을 했고 이 야당 쪽에서는 이제 김제동 씨의 발언의 진위를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김제동 씨 발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있는 거 보면 김제동 씨의 발언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가요? 뭐 영향력은 당연히 이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거의 연예인이 아니라 정치인급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영향력으로 따지자면 뭐 이제 김제동 씨가 훨씬 더 강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뭐 국정교과서 관련 문제 그리고 고 백남기 농민의 빈소 방문 등등 하여튼 주요 굵직굵직한 이슈들에서 김제동 씨가 자신의 좀 목소리를 좀 많이 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준 정치인 세미 정치인 정도 세미 정치인. 라고도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그만큼 영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치 활동으로 외압설 풍문까지 돌았던 김제동 씨. 그런데 군대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김제동 씨의 영창 발언 때문이었죠. 정말 풍문에서도 크게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2015년 7월 김제동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별 4개짜리 사령관 사모님을 아주머니라고 말을 했다가 영창을 13일간 다녀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시는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3번 복창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이 발언은 군 문화를 조롱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재동 씨가 이걸 이제 해명할 때 2008년에는 이제 군기 교육대라고 얘기했다가 올해는 영창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2008년에는 14일 갔다 왔다 했다가 작년에 이 발언할 때는 13일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군 내부에서 이걸 또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김재동 씨가 54단에서 근무한 건 맞는데 실제로 영창 간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김재동 씨는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15일 이내에 갔다 오면 기록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사실 이거를 이제 군 기록을 하려면 거기서 찾아보면 되는데 이게 또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김재동 씨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위험해야 돼서 확인이 지금 안 된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김재동 씨가 이제 뭐 하는 말 중에 뭐 소위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버를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방송을 위해서 말을 지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도 보는 분도 있지만은 이때는 명확하게 그런데 이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좀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미지가 나빠질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군이라든지 아니면 이 당시 이분 국방장관까지 지내신 분인데 사성 장군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에 대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병사를 영창에 넣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김재동 씨가 좀 아주 확실한 이제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아쉽게 보는 거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했던 백승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김재동 씨 반응은 어땠나요? 김재동 씨가 아주 격앙된 어투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언제든지 불러라. 개인적으로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다만 내가 실제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골치 아파질 일이 많을걸? 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뭐 김재동 씨 발언이 다소 좀 감정적으로 충분히 좀 느껴질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뭐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 뭐 이 안건을 가지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약간 코미디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튼 뭐 김재동 씨한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논란이 된 거니까 논란 안 됐다면 굳이 뭐 밝힐 필요도 없지만 논란이 어차피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긴 합니다. 저는 사실 백승주 의원이 이거를 좀 생뚱맞다. 이걸 좀 실제 그 국정감사에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좀 본질 흐리는 면이 좀 없지 않다고 보고 근데 기왕에 논란이 된 이후에 이제 뭐 사회적인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김재동 씨도 좀 답변도 좀 적절치는 않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답변 얼마든지 그 부분에서 국회에 나가서 하겠다. 그런데 다만 내가 나가서 얘기를 하면 각오를 해라.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면서 했던 거는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좀 그러니까 아까부터 제가 한 번 말했던 게 이제 100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 경계선을 넘는 거는 그 지점에 혹시라도 본인이 진짜 생각하기에 내가 그냥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뭐 다들 아시지 않으세요? 군대 부조리 많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그냥 얘기한 겁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 건데 아니다 확인해봐라 뭐 내가 가면 당신들이 뭐 곤란해질 것이다 이런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실 저는 좀 김재동 씨가 좀 위험한 지점에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약간 하긴 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재동 씨가 개그 코드를 잘못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문제점이냐면 웃음을 줄 때 누군가가 비하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이나 개인이. 한데 여기에 있어서도 특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뭐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걸 나열하지 말고 그 장군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며칠 그냥 영창 한번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만한 웃음을 주면서도 충분히 그 상황이 그 모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김재동 씨가 했다는 말 중에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던 게 진짜 국정원 직원이 가가지고 김재동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국정조사감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왜냐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어떤 행동 양식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것보다 더 엄중한 사안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김재동 씨가 누구 특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국정원 뭐 그 당시에 어디실에 누구 한 직원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했으면요. 그것도 아마 국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위험한 선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로 좀 보는 거예요. 김재동 씨가 그 어떤 선에 있다 보니까 연예인이면서 그렇죠. 정치적인 소신을 많이 발언을 하는 그 선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까 준 정치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쯤 되면 어떤 뭐 정당에서 김재동 씨를 그 영입
팔 만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까? 그 김제동 씨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정치권에 주시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제 정치권 영입의 대상으로서 이제 김제동 씨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차인표 씨가 그 정치계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차인표 씨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는 차라리 이제 김제동 씨를 그 섭외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김제동 씨는 이런 여론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제동 의견이나? 씨는 자신이 정치적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그 호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부담스럽고 좀 무거운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하지만 이 정치적이라고 포장되는 개인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할 얘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근데 하네요. 아마도 이제 김대중 씨가 정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과 지금 있는 상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김제동의 가치가 큰 거고 정치권으로 뛰어 들어가면 또 다른 어떤 위치 변화 때문에 김제동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김제동 씨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본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좀.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있는 게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은 정치에 입문해서 뜨는 건 되게 힘들어요. 입문한 뒤에 뭐 따로 뜨는 건 되게 힘든데 뜬 사람이 입문하면 훨씬 그 정치적 커리어가 좀 편하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랑 방송 많이 같이 했던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방송하시다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애초에 그분들은 인지도를 가지고 들어간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활동에 좀 시선을 많이 보내게 되고 그럼 솔직히 그분들의 발언이 좀 더 초선임에도 비중 있게 들리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김제동 씨도 솔직히 말하면은 입문하고 말고는 모르겠지만 한다면은 그 정도의 파급력은 가질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김제동 씨 현명하고 신중한 발언과 행보로 대중들 앞에서 늘 서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김미화 씨에게는 논문 표절 논란이었는데요. 무려 3년 동안 표절이냐 아니냐 심판을 하기에 이릅니다. 연예 병사들이 이제 그 안마방 출입 논란으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럴 수 있다. 우와, 왜 그랬을까? 뭐 인천 앞바다에 같이 사진도 찍고 뭐 데이트도 했다 이런 취지로 하다가 잠자리를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다. 그 상대 남자가 이재명 시장이 됐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요즘 정치 연예인 하면 김제동 씨가 생각나는데 사실 김제동 씨보다 훨씬 전에 정치적 성향으로 논란이 있었던 분이 있잖아요. 네, 바로 30년 경력의 개그우먼 김미화 씨입니다. 네, 김미화 씨도 이번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하셨는데 김미화 씨가 이번 집회에서 유난히 집중된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뭔가요? 글쎄요, 혹시 그 순학질 여사 그 코너가 굉장히 히트였는데 그 유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조건 방패! 뭐 이런 거 하시면서 맞아요. 실제로 그 멘트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것보다 또 더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오방색 목도리를 하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방색 네, 맞죠? 그렇습니다. 역시 개그우먼답게 그것을 풍자하는 의미로 하고 나타난 것 같아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오방색 주머니가 달린 나무가 이제 크게 장식이 좀 되면서 어떤 뭐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의 의지 같은 게 이 오방색에 표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좀 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촛불 집회에 김미화 씨는 그 남편 윤승호 교수와 함께 참석을 해서 무대에 서기도 했는데요. 그 윤승호 교수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 오방색 목도리를 하고 왔다. 혹시라도 우주의 기운이 잘못 떨어지면 떨어질까 봐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좌정을 웃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미화 씨도 유난히 정치적인 논란이 좀 많았었죠. 김미화 씨는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정말 그 꽁트 코미디가 유행할 때 정말 최고의 개그우먼이었죠. 그렇죠. 예, 당시에 그 쇼비디오 자키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유머 1번지하고 이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둘 다 KBS 프로그램인데 쇼비디오 자키의 김한국 씨하고 둘이서 그 순학질 여사로 나온 캐릭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여자가 이제 큰 목소리 낸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이렇게 할 말은 다 한다는 그런 김미아 씨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표현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 90년대 초만 해도요, 사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김미아 씨, 김한국 씨가 그러니까 이게 가부장 제도를 약간 비판하는 듯한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고 그거에 시청자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인기가 정말 대단해서 1990년도에 아마 여성으로는 최초로
코미디 대상을 아마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개그계의 대모 김미화 씨가 어느 순간 방송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사라지셨죠? 2000년대 초 이제 2003년 무렵부터입니다. 김미화 씨가 MBC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되는데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도 김미화 씨가 본격적으로 어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김미아 씨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뭐 정치인에 대해서도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전문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했는데 천편일률적인 질문과 이제 그 천편일률적인 대답들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김미아 씨가 이 프로그램을 맡은 이후에는 좀 직설적인 그 질문도 던지면서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도 많이 뽑아냈고 그다음에 또 김미아 씨가 이해하는 경제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청취자들도 굉장히 손쉽게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 이면 속에는 자신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나 정치,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느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진보 성향의 연예인으로 생각되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MC 진행을 하다가 성향이 생긴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최여진 씨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한 나머지 네. 풍문에 아주 민감하답니다. 그래요? 네, 풍문 공부를 한다고. 잘못된 풍문을 들으셨나요? 옴내 기준거. 영화 광해인가 보면 이 광해가 이제 광대 광해가 있고 그다음에 진짜 광해 왕이 있는데 네. 광대에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가 왕이 돼서 정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이른바 정치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비슷한 이제 과정들을 좀 거쳤던 것 같고 아마 그 중간에 대학원도 아마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 이제 학사학위를 그때 받았고 그 이후에 대학원까지 진출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또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뭐 시사 프로그램을 또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논란이 생기게 되는데요. 2010년에 그 논란이 더욱 커지는데 김미아 씨가 내레이션을 맡고 있었던 K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하차를 하면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차한 게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자기 본인이 하기 싫었다든가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강제 하차로 여겨졌기 때문에 좀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요. 김미아 씨가 SNS를 통해서 이때 이제 프로그램 하차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데 폭탄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미화 씨는 KBS 내부에 출연 금지 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돌아다니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굉장히 파장이 컸죠.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란 연예계 블랙리스트란 말이 아마 언론상에 가장 드러났을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닌가 싶은데 KBS 안에 그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있고 특히 이제 친노 좌파로 찍힌 자신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출연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을 SNS 등에 이제 공개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KBS에서 난 이렇게 출연 금지를 당했다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파장이 컸었는데 실제로 정말 방송국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를 하는 건지 진짜 궁금은 해요. 사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소문으로 들었지 실체를 직접 보거나 어떤 뭐 작성된 문건을 본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듣기만 했지. 사실 우리 백화점 가도요 블랙리스트가 있고요. 출입국 갈 때도 블랙리스트가 있고요. 어딜 가든 어떤 회사에서도 우리 어떤 모임을 하는데 얘는 빼고 우리끼리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우리가 보지만 못해서 실제로 우리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봤을 수는 있겠지만 없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저는 소셜 커머스의 그 블랙리스트일 것 같은데 장바구니에 담아만 놓고 결제를 하네. 사지를 않으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게 뭐 문건으로 이게 작성됐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고도 블랙리스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어떤 굉장히 그 경영진 혹은 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 이 사람은 정말 좀 별로다, 싫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어떤 뭐 캐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악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래서 꼭 문건이 아니더라도 블랙리스트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거죠. 꼭 유형의 리스트가 아니어도 그냥 뭐 윗선에서 제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지점은 결국 대체제가 많은 경우에는 영향을 발휘하죠. 뭐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다 그러면은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가고 싶지 않다라는 정도의 의사를 많이 표현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송하다 보면 영역이 겹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일방으로 좀 일이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미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미아 씨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결국 KBS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미아 씨에게 KBS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해서 추측성 발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해서 이제 고소를 했고요. 고소를 하는 바람에 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뜨겁게 이제 공방이 이뤄졌고 결국에 김미아 씨는 나중에 해결이 되긴 하지만 정말 친정집 KBS 출신이에요 김미아 씨가. 근데 친정집에서 고소당한 딸의 심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BS 측에서 고소를 취하합니다. 그 이유는 KBS는 애초에 김미화 씨 개인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을 받기 위해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때 이제는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인된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밝히죠. 그래서 김미아 씨는 뭐라고 하셨대요? 당시 제 기억으로는 SNS에 본인 심경을 올렸어요. 나는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김미화 씨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2011년 외압 논란으로 무려 8년간 진행했던 MBC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까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만 했습니다. 연예인들에게 갑작스러운 강제 하차나 하나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심적인 타격도 엄청날 건데요. 하지만 석연찮은 이유 때문에 갑작스러운 하차는 더더욱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바로 또 다른 비슷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7개월 정도 이제 하차했다가 김미아 씨가 이제 CBS 라디오 프로그램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 역시 이제 김미아의 여러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역시 이제 시사 프로인 걸 보면 김미아 씨가 굉장히 그때부터는 그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에 대한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눈을 떴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하다가 또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또 하차하게 됩니다. 아니, 진짜 뭐만 했다 하면 하차시키는데 이번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김미화 씨의 논문 표절 논란이었는데요. 김미화 씨는 성균관대 언론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2013년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그 인터넷 신문사 대표 변희재 씨인데요. 변희재 씨가 이제 자신의 그 인터넷 신문을 통해 가지고 김미화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네, 그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향의 평론가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정치 평론 이런 쪽보다는 이 표절 잡는 거에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변 대표가. 그래가지고 가끔 보시면 정치인들도 보면은 굉장히 표절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여야 막론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좀 전문가들이랑 좀 친한 것 같아요. 표절 잡는. 그러다 보니까 또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성향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많이 언급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김미화 씨 같은 경우에도 학위를 받으면서 뭐 이런 공격이 들어오리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표절이라는 게 악의를 띤 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용 실수까지 아주 스펙트럼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미화 씨도 결국에는 변희재 대표가 정말 넓은 범위의 표절에는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룰라의 3집 앨범 천상유에는 제가 작곡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작곡가들이 따로 있었고 저희는 이제 가수로서 노래를 부르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표절 맞습니다. 네.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표절하니까 예전에 표절로 인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내려가야지. 표절로 인한 어떤 활동을 안 했었던 시절이 생각이 나고 저희는 바로 표절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회수 조치했고요. 하지만 그 노래를 제가 만든 줄 알아요. 맞아. 근데 너무 표절이었지 무슨 않았어요? 노래였지? 100%. 똑같던데. 그때 쓰러지셔서 이렇게 실려가시는 모습 맞다. 네? 그때 침대에 실려가셨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를 흉내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침대 축구도 아니고. 침대, 휠체어에 이런 걸. 왜 그랬어요? 빨리 고백하세요. 괜한 말을 꺼냈네요. 아니, 그때 그냥 병원 간 거예요. 매니저가 데리고. 아니 당시 사실 김미아 씨는 본인 SNS에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변희재 씨가 의혹 제기를 해서 사실 일이 엄청 커졌죠. 그래서 결국은 성균관 대학교에서 이게 정말 표절이냐 아니냐 심판을 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해보니
일부 표절이 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죠. 학교 자체에서 표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게임 끝 아닌가요? 그런데 김미화 씨가 변희재 씨를 고소를 하면서 일은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변희재 씨가 당시 논문 표절 기사에 친노 종북 좌파라고 지칭한 게 문제가 된 건데요. 이에 당연히 김미화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진짜 쉽게 끝나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변희재 씨와 김미화 씨의 어떤 치열한 공방이 무려 3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지는데요. 김미화 씨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활동을 보고 트집을 잡는데 본인은 친노 좌파 정치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했죠. 여기 이제 그 변희재 씨가 반박을 하는 게 김미화 씨는 과거 한 인터넷 독립신문에 김미화는 친노 연예인이라는 의견 표현에 대한 그 명예훼손 고소건에서 일부 승소를 했는데 이때 친노 연예인 표현이 정치적 성향에 대한 논평이고 의견일 뿐이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을 나타낸 게 아니다. 이런 이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친노 연예인 이 말은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매체들, 그러니까 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들도 썼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게 됐죠. 야, 억울하네. 근데 이제 그 변희재 대표가 이제 그 친노 연예인이라고 찍는 명단의 리스트는 좀 넓긴 넓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 기억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김구라 씨도 친노 연예인이라고 찍었거든요, 변희재 대표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멸치대가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제 뭐 친노 종북과 뭐 결탁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하고 했는데 반노가 아니면 다 친노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기준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김미아 씨 고소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결국 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변희재 씨와 미디어워치 회사 측은 김미화 씨에게 종북 친노 좌파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죠. 판결로는 결국 이기시긴 했네요. 하지만 여기서 또 2015년도에 변희재 씨가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함과 동시에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가게 됩니다. 이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원심 법원으로 다시 보내서 심리를 해라라는 거거든요. 다시 복잡해졌죠. 근데 끝날 듯 하면서도 이게 안 끝나는데 그럼 아직도 이게 진행 중입니까? 아니요, 그 올해 10월에 이제 그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 그 얼마 안 됐네. 환송심에서 그 1심과 같은 내용, 그러니까 1,300만 원을 이 김미아 씨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구 없는 긴 터널을 아주 꿋꿋이 잘 빠져나오셨네요. 뭐 출구는 잘 빠져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면 피해를 다 받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김미아 씨는 이미 석사학위를 반납한 상태고 이미 그다음에 2013년에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이미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미아 씨 피해는 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죠. 정말 산 넘어 산인 것 같은데요. 지난 2010년이죠. 김미화 씨에게는 또 한 번의 정말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이미 소송을 많이 겪은 분에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나요? 아마 이 사건은 김재동 씨와도 연관된 일인 것 같은데요. 국가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뭔가요? 아마 이 사건은 김재동 씨와도 연관된 일인 것 같은데요. 국가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뭔가요? 바로 김미화 씨가 불법 사찰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이 벌어지죠. 아니 불법 사찰이라고 한다면 몰래 뒷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MBC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2008년도에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뭔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찰하고 이런 조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김미화 씨는 그런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정보 수집을 했다라는 사건인데 그때 MBC PD 수첩에 보도되면서 사건이 좀 커지게 됐던 그런 적이 있죠. 근데 김미아 씨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김미아 씨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2010년에 이제 김미아 씨 말에 의하면 2010년에 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나는 김미아 씨의 열렬한 팬이다 이랬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청와대하고 국정원 윗분이 김미아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에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처리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김미아 씨는
이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의 정황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폭로에 좀 국정원 직원도 황당했을 텐데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이거를 인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죠.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측에서는 일단 그런 일도 없고 접촉한 일도 없다. 김미아 씨를 만난 일도 없다. 이렇게 해서 김미아 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헐. 그 김미아 씨는 오히려 이제 그 국정원 측에서 이제 고소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반가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이 이제 그 국정원이랑 접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소송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 팩트를 알릴 수 있게끔 고소를 하면 해라. 이런 초강수를 띄운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서로 고소가 진행이 됐나요? 이 고소 진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김미아 씨가 SNS상에 이 고소 내용이 끝이 난 부분에 대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게 고소가 돼서 마무리가 됐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2012년 6월에 김미아 씨가 자신의 SNS상에다가 올렸던 내용을 보면은 국무총리 윤리지원관실에서 사찰 문건 중에 2009년 MBC 라디오 김미아 교체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동향이라는 이런 문건을 발견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결국 불법 사찰건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근데 이제 동양보고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게 주체가 국무총리 윤리지원관실이라는 거. 굳이 왜 김미화 씨 그 한 개인의 그 DJ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왜 굳이 문건을 말 그대로 동양보고니까 동양보고는 이건 명령서가 아니라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다 웬만한 건 보고가 올라가요. 대한민국의 가장 그 정보 조직이 센 곳이 경찰이거든요. 국정원은 요즘 이제 국내 사찰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도 그런 거 약간 알 거 아니에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평소에 다루는 기사보다 가끔은 이제 정보 보고를 좀 그냥 아무거나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많죠. 네, 많잖아요. 그럴 때 뭐 의무적으로 좀 일을 하고 아무거나 하다 있다는 보니까 측에서. 김미화 씨. 근데 솔직히 보면은 저도 가끔 허탈스러운 경우가 있긴 한 게 어쩌다 보니까 뭐 길거리에서 만난 그 술집에서 만난 그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삼겹살집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있는데 정보관이 와서 명함 주면서 인사하고 이런 경우를 보면은 야 이거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고기 먹고 있는 걸 보고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기자들이 겪는 고통이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터져도 큰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 어떤 사건이 묻힐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뭐 일이 없을 때는 작은 것도 보고되기도 하고 그런데 보고까지는 저도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게 왜 국무총리 윤리지원관실에서 이게 이걸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김미화 씨를 좀 찍어서 관리하고 있었다 정도의 인상은 주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 측에서는 정치적 민감한 사항이 발생을 하고 또 유력 뭐 연예인들 뭐 이런 연예인들이 참여해서 사회적 파장이 좀 커질 것이 우려가 되면 이런 뭐 정보 보고 그래서 그냥 동향 파악한 차원에서 행적 등을 수소문하고 그런 일은 분명히 좀 있었죠. 그래서 뭐 이건 이번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이렇게 파악한 일 정도는 충분히 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렇게 좀 찍혀서 예를 들면 김재동 씨 혹은 뭐 김미아 씨 이렇게 좀 특정인들에게 좀 집중된 거,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인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됐다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치적 외압에 불법 사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김미아 씨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적인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시잖아요, 그렇죠? 김미아 씨 2003년에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이라크 파병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김미아 씨가 배우 정진영 씨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반대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또 주목을 좀 받았었습니다. 뭐 저도 몇 번 김미아 씨를 뵌 적이 있지만 뭐 시사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뭐 소신 발언, 소신 행보 많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그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고 싶을 때 섭외가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뭐 어쨌든 나중에는 정치 코미디를 나는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김미아 씨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꼭 코미디 무대에서 뵈었으면 좋겠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 제 주변에도 꽤 많은 분들이 폴리테이너의 기질이 있구나 싶습니다. 네,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근데 주변에도 간혹 가다가 야, 너 정치하지? 라기보다는 나 요즘 진짜 정치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에 입문하고 싶은 스타들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풍모는 여의도로 날 좀 불러줘입니다. 빠밤. 실제로 연예인 중에는 정치계 러브콜을 받은 스타도 있고 직접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스타들도 꽤 있다는데요.
김효선 기자님 누가 있죠? 선거철이 되면 이분은 항상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배우 정준호 씨. 정준호 씨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옥중화가 끝났잖아요. 종방연 자리에서 했던 말도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자신이 맡았던 극중 역할이 권력자 윤원형이라는 역할이었는데 이 역할을 빗대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휘두른 사람의 최후는 비참하다 라면서 현실 비판적인 인터뷰를 해서 또 대중들의 호응도 얻었습니다. 근데 정준호 씨 하면 이미 우리 사이에서도 마음속으로는 뭐 정치인이죠 뭐. 사실 정준호 씨, 뭐 연예인들이 바쁜 사람들은 휴대폰 2개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정준호 씨는 3개를 가지고 다니고요.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가 5,000개에 달한다고 그래요. 뭐 저도 굉장히 뭐 20수년간 기자하면서 많은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저도 1,500개가 안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근데 와. 정준호 씨가 5,000개라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치권이나 또 재계에서도 마당발전 소문이 많이 나 있고, 사실 정준호 씨는 뭐 본인도 그렇지만 이미 주변에서 이미 그렇게 알고 있죠.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5천 명이면은 정말 많은 넓은 인맥인데 그 인맥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사실 정준호 씨가 지금 사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준호 씨 예전에 하와이에서도 했는데 지금 하와이 부분은 지금 그만뒀고요. 지금 다른 업종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정준호 씨를 이제 만나거나 뭐 통화를 가끔 하면 굉장히 바빠요. 연예 활동에 방송 작품이 없는 때도 거의 국내에서 한 달에 3분의 2는 해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 가서 점심을 약속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점심을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고 스케줄이 그렇게 빠듯한 거죠.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저녁 때는 다시 홍콩으로 날아가는 이런 적도 있다고 그래요. 와. 그만큼 인맥 관리를 많이 하다 보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김영란법 때문에 좀 달라졌겠지만 상황이 뭐 경조사로 뭐 꽃값이나 화환 이런 걸 연간 1억 정도 쓴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준호 씨 결혼식은 비공개였나요? 그렇죠. 비공개였는데 이거, 예. 그때도 엄청난 네, 많은 인맥이 사람이 화제가 됐었죠. 이 결혼식을 제가 갔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오고 정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와서 역시 준호 형 대단하다 이랬는데 하이라이트가 정말 두바이 그 하얀 그 복장 있잖아요. 이분들이 훅 오셔가지고 그쪽에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거기서 다들 야 구강에 이렇게 해서 친동생이 하다 진짜 두바이 왕자족 같은 느낌의 이런 분들이 오니까 역시 정준호 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하객만 2,000명이었는데 몽골 국방장관 그리고 또 이제 두바이 국왕 부인의 친동생 그리고 또 태국 전 총리까지 이제 참석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인맥을 증명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건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과도 이 인연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재난 지역에 이제 그 물품을 정준호 씨가 보내줬는데 이 봉사상을 오바마 대통령이 주는 봉사상을 정준호 씨가 받은 거죠. 오바마 사실-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상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만나서 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봉사상 수여자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그 이후 실제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면을 트면 다 친하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오바마 대통령과 악수를 하게 됐나요? 그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곳은 이제 호텔 피트니스 클럽이었다 그래요. 정준호 씨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렸는데 눈앞에 오바마 대통령이 딱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준호 씨는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하이라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당연히 정준호 씨를 모르죠. 근데 이제 수행 경호원이 정준호 씨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유명한 배우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렇죠. 정준호 씨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정준호 씨의 정치인 같은 이 인생은 4살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집안의 장손이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 장손인 정준호 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악수를 시키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서 부모님과도 악수로 인사할 정도로 근데 친근감의 표현, 좋다는 표현이 바로 악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프로 악수러라고 칭할 정도로 아니, 그러면- 악수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네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엄마한테.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한테.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꼬마가 그런 거예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손을 내밀면 삼가 선생님한테 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손 내밀면 이거 좀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네, 웃기네요.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사실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악수. 그러니까 악수라는 게 사실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솔직히 잘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매번 악수하진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악수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 둘, 세 번 정도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게 가능하면 사실 호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정준호 씨가 트레이닝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식에 2,000명이 올 정도의 인맥 관리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준호 씨는 아직 정계 진출을 한 적은 없잖아요. 정준호 씨를 많이 땡기고 싶어하죠. 많은 정치권에서. 땡기고 싶어. 너무 전문용 아니에요? 땡기고 싶어. 땡기고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차인표 씨와 더불어가지고 가장 정치하기에 또 대중의 호감도가 있고 또 그런 연예인이라고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정준호 씨가 그때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아나운서 분이랑 결혼하게 되면서 그때 진짜 꿈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선거 출마할 때 정준호 씨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긴 하지만은 어떤 지상파 방송 출신 아나운서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둘이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거죠. 동네 가가지고. 그럼 굉장히 유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사람들이. 그런데 정준호 씨도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정준호 씨가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대중들로부터 문매를 맞기도 했었죠. 바로 이제 연애병사와 관련된 발언이었는데 이 2013년도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연애병사들이 이제 그 안마방 출입 논란으로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한 방송에서 이제 정준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라고 말 실수를 엄청 하신 거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 거예요? 셀프 디스 아닌가요? 조금 양념 좀 치셨나요? 아니면 정말 정확한 발언을 말씀하셨나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와, 왜 세게. 그랬을까? 그 논란 이후에 뭐 다른 또 뭐 조치가 있었나요? 네, 결국 이제 논란이 되자 이제 그 정준호 씨는 약간의 이제 자기 해명을 했는데요. 젊은 친구들의 이제 그 짧은 실수 하나로 평생을 그 가슴 아프게 한다는 게 좀 가혹한 것 같아서 한 번쯤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론을 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지만 이제 대중들은 좀 많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사실 정준호 씨 보면 온화한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듣고 보니 논란이 참 많았네요. 근데 실제로 정준호 씨가 정치계에서 러브콜을 받은 적이 있나요? 사실 정준호 씨는 선거철만 되면 정의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늘 거론이 되는데요. 사실 뭐 정준호 씨 실제 이랬어요. 나의 롤모델은 레이건 대통령이다. 정치인 길을 간다면 당연히 나는 대통령을 꿈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본인 또한 정준호 씨는 출마 의사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단지 지금은 아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하겠다라는 의지가 또 내포되어 있는 거로 해석이 되죠. 그러네. 그- 아직은이라.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지금은 기다려.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Not now.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정준호 씨를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악수당 총재. 악수당 악수당? 총재. 예. 뭐 방송에서 이거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준호 씨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정계 진출을 꿈꾸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폭로와 넘치는 열정으로 정계를 꿈꾸는 연예인들도 있죠.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저요. 난방열사. 열사. 네. 네. 맞습니다. 이 난방 열사라고 불리는 김부선 씨. 이 김부선 씨의 난방비 폭로는 그냥 사회적 이슈를 거의 뭐 넘어서서 이 전국의 아파트 난방비 전수 조사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이 김부선 법까지 만들어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요즘 그 따뜻한 그 뭐 보온 뭐 그거에 광고도 나오시더라고요. 맞다. 그래요? 그렇죠. 사실 김부선 씨 하면 방송에 비춰주는 모습 보면 절대 호락호락한 성격 아닌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정말 성격이 그러십니다. 혹시 그랬던 김부선 씨가 정치인들과 설전을 벌인 적도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설전을 벌였던 일이 있었죠. 아니, 무슨 싸움이 있었죠? 네, 사건은 이렇습니다. 김부선 씨는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정치인과의 스캔들을 폭로한 적이 있거든요. 정치인과 잠자리를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그 상대 남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다라는 말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지목이 됐었죠.
아니 당시 후보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 시장입니까? 누리꾼 수사대의 뛰어난 수사력이 이제 발동이 된 건데요. 인터넷 뉴스 성남 뉴스넷에 김부선이라는 닉네임으로 거짓말로밖에 안 들린다. 나한테 총각이라고 했잖아. 라고 쓴 댓글을 결정적인 단서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지목이 됐어요. 또 이 외에도 김부선이라는 그 닉네임으로 올라온 글에 아마 찔리는 민주당 후보가 있을 거다. 내가 등록하는 순간 너는 킬이다. 에마 부인이라는 댓글을 누리꾼 수사대가 찾아내면서 좀 이게 지목이 됐었죠. 야, 근데 성남 뉴스넷이라는 사이트가 저도 이제 자주 들어가 볼 기회가 있는 사이트는 아닌데 여기까지 검색해봤다는 건 진짜 대단한 누리꾼이네. 대단하네요. 근데 그게 진짜 김부선 씨가 쓴 글 맞아요? 뭐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인정을 했으니까. 예. 인정했어요? 본인이 쓴 건 맞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도 참는 거랑 굉장히 거리가 먼 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반박합니다. 이재명 시장을 빗대서 이제 김부선 씨가 성남 사는 가짜 총각, 거제도 사는 게 좋냐 이런 비난글을 올린 글에 이어서 이재명 시장은 이분이 대마를 좋아한다. 법정에서 진위를 한번 가려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항상 그 민망함은 우리의 몫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한 도시의 시장과 유명 연예인의 설전치고는 참 그 내용이 상당히 막장이네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 아마 비슷한 생각들 다들 하셨을 거예요. 좀 유치하고 황당하고 수준 낮은 공방이었죠. 그래서일까요? 그 다음날 바로 두 분이 급 화해 모드가 됩니다. 김부선 씨가 이제 해명을 해요. 이제 딸의 양육비 문제로 이재명 시장에게 이재명 시장이 이전에 변호사였을 때 뭔가 좀 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좀 섭섭했다라는 뜻을 표하면서 이재명 시장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부선 씨가 이제 전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그 남편이라는 사람도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난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양육비를 받아야 됐는데 이제 얼마를 받긴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유부남인 걸 알고 나서 이건 도저히 뭐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더 받아내야 되는 그 소송을 이재명 시장 변호사한테 이제 했다가 이제 뜻대로 잘 안 돼서 뭐 감정이 좀 더 격해졌고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 일이 좀 있었던 거죠. 이게 정리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이게 이슈가 됐었냐면요. 2010년도였던가요? 그때 김어준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김부선 씨가 지목을 하면서 뭐 인천 앞바다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뭐 데이트도 했다 이런 취지로 하다가 특정인을 좀 지목한 것처럼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그 김부선 씨가 어쨌든 그 아까 말한 어떤 그 양육비에 대한 소송 이외에는 다른 일은 없었다라고 본인이 부인을 하면서 상황이 정리가 됐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인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김부선 씨의 배포를 보면 김부선 씨도 정치에 야망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제로 정치에 출마하겠다고 선언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2016년 이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때 이제 공약 혹은 뭐 이렇게 자신의 당을 출마하면서 조선에서 가장 섹시하고 건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라면서 공약을 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지한다고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럼 당시에 정말 출마를 하신 건가요?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게 벌금형을 맞은 과거가 있어가지고 출마가 좀 불가능했던 것도 있는데 사실 뭐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좋은 뭐 어떤 핵심적인 지지 세력이 있는 것과 실제 득표랑은 선거 나가 보면은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그 사실 변희재 대표 같은 분도 원래는 인터넷상에서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쪽 그 성향 가지신 분들은. 근데 선거 출마하면 득표율이 이제 막 뭐 정당 도움 없이 0.4% 막 0.5% 이렇게 막 0점대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선 씨도 어떤 이런 영역에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는 부분도 있고 팬덤도 있겠지만은 정치 출마까지 할 정도의 동력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 딸 이미소 씨가 약간 정리를 해줍니다. 정치적인 우리 엄마가 정치적인 발언을 좀 그만하고 연기자로 재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본 적 있어요. 네, 배우 김부선 씨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니 좋습니다. 영화에서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풍문쇼에서는 정치와 스타 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